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본 교과서가 나왔죠? 여러분들 대개 이렇게 교과서가 도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것을 우리 중개사에서는 뭐 교과서라고 안 하고요. 기본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기본서 강의라고 그러죠. 요 기본서로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이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이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적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문제를 잘 풀려면 이론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 구성이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그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입문 과정을 했었어요. 뭐 과목에 따라서 4주 정도 이렇게 프린트를 가지고 기초적인 용어를 할지 기본 개념을 잡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정작적으로 이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요 이론을 말이죠. 이론을 기본 교과서인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합니다. 그럼 기본서를 가지고 한 번을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죠. 한 바퀴 돌아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계순환, 이순환 과정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죠. 기본 이론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심화 이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가지고는요. 이 교과서를 가지고 전체 내용을 훑는 것은 아니죠. 이게 법이랄지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런 생소한 용어를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기본 이론이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는 이 기본 이론이 한 40시간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할 것이고요. 요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그러죠. 심화라는 게 뭡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즘에 시험 문제는 쉽게도 나옵니다만 어렵게 깊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심화 이론인데 심화 이론은 막 기본 이론보다 좀 더 시간이 투자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막 44시간 정도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요. 또 이해도가 좀 높으신다면 이 시간은 좀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앞으로 3, 4개월 정도 기본서 강의인 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통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또 암기를 하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은 기본 이론은 요 교과서, 기본서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면서 빨간 패드로 밑줄 치세요. 형광 패드로 색깔 칠하세요. 이렇게 제가 선별을 해 드릴 겁니다. 또 전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든지 중요도가 떨어진 것들은 또 빼나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방향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전자칠판이라고 해서요. 칠판과 달리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요약된 내용을 또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 첨부자료, 첨부자료라고 해서 자료실 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프린트를 한 2-3장 정도 제가 이제 첨부 자료를 깔아 놓으면 여러분들은 댁에서 프린트를 빼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기본 이론부터 차분하게 천천히 진행하고요. 그리고 출제는 어떻게 된다. 출제 빈도가 이 부분은 어떻고 요건 또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그 국가고시를 출제를 해본 그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지침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가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의 페이지를 2페이지를 먼저 펴보시죠. 쭉 앞에부터 넘기시다 보면 2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페이지는 교재 밑에 숫자로 써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제목을 보니까 말이죠. 부동산 공법의 기초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이 페이지가 말이죠. 1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기초 이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선별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2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요. 01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동산 공법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공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요 공법할 때 공자는 공공할 때 공자죠. 법이고요.
공공의 법이라는 얘기죠. 요거의 반대 개념은 뭐다? 개인 사자 써서 사법이죠.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을 규제하는 법. 대표적인 법이 우리 여러분들이 과목 중에 있는 민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과 개인 간에 규제를 하는 법이죠. 그러나 공법은 뭐다? 국가 등이 개인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 집단이 개인이라고 하는 약소한 사람을 규제한다. 그렇다면 약간 이것은 뭔가 좀 불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할 때는 일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 공익의 목적.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이것을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 간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아라, 폭행하지 말아라. 이걸 누군가 규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규제를 할 겁니다. 이것을 공법이라고 하죠. 그 목적은 뭐라고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다면 공법의 성격은 대단히 수직적이고 대단히 명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 명령적 관계, 아주 깔끔한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공법이 아니잖아요. 과목의 이름이 뭡니까? 부동산 공법이에요. 공법은 공법인데 앞에 부동산이 붙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 자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편의적으로 만든 용어인데요. 자, 다시 한번 거론해봐요. 공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국가 규제 법률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국토에 여러 가지 토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토지가 있다. 그럼 이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 소유자는 대부분 말이죠.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보존하려고 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를 비싼 돈 주고 샀다면 개발하려고 하겠죠?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모든 토지를 다 개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말로 보존이 필요한 토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는 주변에 상수원이 있다. 상수원이 뭐죠? 우리가 식수로 쓸 곳이죠. 한강의 상류 쪽입니다. 상수원 쪽 인근에 토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A라는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상수원이 오염이 되겠죠. 그때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는 건물 짓지 마세요.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될 겁니다. 또 B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B라는 토지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이 토지를 개발하면 안 되겠죠. 이 토지는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규제를 해줘야 될 겁니다. 왜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수원을 보호하자, 문화재를 보존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 토지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법을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 하면은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규제를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굉장히 많은 법이 있을 거예요. 토지 쪽이랄지 건축물 쪽이랄지 또는 농지, 임야 또는 사업 쪽이랄지 굉장히 많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의 한 과목으로 설정을 하려면 너무 많은 법으로 구성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법이 수십 가지 법을 가지고 40문제를 출제하는 한 과목에 설정했다. 그럼 법마다 한 문제밖에 출제를 못하는 이런 또 룰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법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분들이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6개 법을 6개 단위법으로 이렇게 이제 6개 법으로다가 이 부동산 공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걸 잠시 지우고요. 법의 이름이 상당히 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은 우리가 항시 그렇습니다. 법의 이름을 보면 말이죠. 그 법의 적용 대상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건축법 그러면 앞에 건축이니까 건축물에 관련된다.
농지법 그러면 농지에 관련된 법을 뜻한다. 근데 이 법은 지금 국토자로 시작되죠. 국토자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법입니다. 전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입각해서 마구잡이 개발이 아니겠죠. 일정한 계획에 입각해서 잘 좀 이용해보자는 그런 법률이에요. 이 법은 전국 대상이니까 전국에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전국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 이 여러 개의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를 개발 땅과 보존 땅으로 나눠줄 필요가 있죠. 여기는 꼭 보존이 필요하다면 개발을 못하게 보존해야 되겠고,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다면 개발해주자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구분한다? 마구잡이로 구분할 수 없겠죠. 국가가 계획에 의하여 이 토지를 나누는 겁니다. 전국 토지를 토지의 기능이나 그 적성에 따라서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땅에서는 개발하고 보존 땅은 규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존의 땅은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러려면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관할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은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시간 수도 굉장히 많이 할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부동산 공법이 40개 문제가 출제되죠. 그중에서 여기서는 30% 12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약에 놓치거나 어렵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공법은 과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법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번 이 법을 원명대로 부르면 시간이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국토법률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법률 이렇게 부르면 원명이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걸 이렇게도 불러요. 국계법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는 서비스업입니다. 모르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하고 상담하는 이런 직업이에요. 이런 직업에 있어서 표현을 할 때 국계법에 의하면이라고 얘기하면 상대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수준에 맞게끔, 상대 수준에 맞게끔 알아둘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국토법률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전국 토지를 개발과 보존지로 나눴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개발할 땅에서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또는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요. 또는 주택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사업에서도 말이죠.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공인중개사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관여하기 편한, 가장 관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골라보니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공인중개사에 가장 연관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에 신자가 있다고 보세요. 신도시를 개발한다. 최근에 뭐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이 뭐죠? 변두리에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싹 다 밀어서요. 주택단지를 조성해주는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중개사분들이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새 땅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분양해 주는지 이런 절차를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도시개발 사업에 연관된 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이 법에서 6개가 출제가 됩니다. 6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정비사업 하면 잘 알아듣질 않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주택 재개발 사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정비사업 종류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요거 2개 말고도 4개가 더 있습니다. 6개를 합들여 가지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법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재건축과 재개발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선뜻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게 범위가 더 크다? 그렇죠. 재개발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이런 거예요. 산이 있고요. 달동네입니다. 노후 불량한 주택이 잔뜩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게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도 밀고 건축물 싹 다 미는 거죠. 싹 다 밀어서 도로도 깔아주고 여기다 공원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져서 분양해주는 이것이 바로 재개발이죠. 그리고 재개발의 사업의 범위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재건축은 느낌으로상 건축물을 상대로 한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다고요.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주변에 도로랄지 공원이나 학교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노후된 20년,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 그때는 주변은 그대로 놔두고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겠죠. 이걸 싹 다 밀어내고 새 아파트를 져서 분양해준다. 이것이 바로 재건축이 되겠다. 고로 재건축은 그 대상이 토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건축물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토지 건물을 모두 상대로 한다. 재건축은 건축물만을 상대로 하니 재개발이 좀 더 범위가 넓은 사업이죠. 그럼 공인중개사분들은 재개발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새 집, 새 땅에 나왔을 때 조합원을 구성하고요. 사업의 절차도 알아셔야 되고 내가 과연 집을 몇 개를 분양받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 관련된 법이 하나 있고요. 그 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이 법에서는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여기서 6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법의 이름이 길어가지고 국토법률 불렀듯이 이것도 법의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한 번에 다 부르면 시간이 다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부르자?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자. 도시정비법. 대부분 분들은 이것을 도정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럼 도정법 그러면 감이 잘 오지 않죠. 우리가 쌀을 도정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정법이라고 준비하지 마시고 도시정비법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사업에 대한 사업법이 되겠다. 사업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지로 갔더니 사업도 할 수 있지만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을 지을 때 절차가 필요하겠죠. 건물은 그냥 짓는 게 아니죠.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게 되고요. 다 짓고 나서 준공의 검사를 받았을 때 건물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건물을 사용하다가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건축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는 법이 바로 건축법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7개가 출제가 되죠. 출제 빈도가 얘네보다 좀 더 많군요. 자,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을 분양할 때 뭐 1순위, 2순위가 있을 거고요. 주택은 뭡니까? 투기적 절차가 굉장히 많으니까 투기에 관계없이 공급의 질서에 맞게끔 또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법이 있을 거예요. 주택에 관련된 법이 주택법이 있다. 이 주택법도 7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잠깐 생기는 거예요. 주택과 이건 주택을 취급하는 법이고요. 건축법은 건축물을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도 건축물이잖아요. 다시 한번 주택도 건축물 종류에 들어가죠. 그럼 건축물의 개념하고요. 주택의 개념은 건축물이 훨씬 더 넓은 겁니다. 그럼 제가 물음을 드릴게요. 공장을 지을 때 무슨 법일까요? 공장은 주택이 아니죠. 건축법이 되겠고요. 그럼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적용할까 주택법 적용할까 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똑같이 건축물이지만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할 때 주택을 많이 건설하죠. 주택을 다량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는 거예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법이죠.
건축법은 몇 개 안 지니까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라고 보시고, 주택법은 주택을 많이 줘요. 많이 줘서 자기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할 때 다량은 30개 이상이라고 보세요. 30개 이상 지을 때는 주택법이 적용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집을 5개 짓는다 그러면 30개 이상이 아니죠. 이것은 건축법이 적용되고,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1000세대 져서 공급한다라고 하면 30개 이상이니까 주택법 적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주택으로 국한되며 다량 건설할 때 주택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은요, 건축물이나 주택에 관련된 그런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지가 아닌 보존지로 가보자. 여기 보존 땅이 있습니다. 보존의 대표 토지가 바로 산지랄지 또는 농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산에 관련된 법이 바로 산지와 이제 농지가 있는데, 산지에 관련된 법이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에 관련된 법이 농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은 산지와 농지를 취급하는 법인데요. 여러분, 산지나 농지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산지, 농지에 시설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농사를 짓거나 임업적 생산을 해야 됩니다만, 개발이 가능한 농지랄지 산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농지라고 들어보셨죠? 절대 농지는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근데 모든 농지가 절대 농지는 아니거든요. 일부 개발도 가능한 농지나 산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농지나 산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 법에서 학습을 하게 되죠. 특히 이 두 개의 법을 또 모두 우리 시험 과목에 집어넣으면 법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농지에 관련된 농지법만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법이 바로 농지법이죠. 여기서는 2개가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산지관리법은 우리 실무의 영역에 있습니다만 시험 과목에서는 뺐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농지 쪽을 거래할 때는 농지법 배웠으니까 자신 있게 할 텐데, 산지 쪽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당황할 수 있겠죠?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특히 농지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산지관리법 정도는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지관리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법제처에서 사이트에서 빼가지고 보시면 농지법 학습이 되면 산지관리법도 스스로 학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합격을 했어. 합격을 다 했는데 산지 쪽을 내가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럼 제가 이제 AS를 해드리는 거예요. 산지관리법을 제가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걸 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가면서 현업에 이용하시면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존 토지에 있어서는 산지 쪽은 법에 출제가 되지 않고요. 농지 쪽에 출제가 된다. 농지법이죠. 자, 이상 이렇게 해서 법이 지금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주택법, 그리고 농지법인데, 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국토법률이죠. 이건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건축법이죠. 그죠? 건축이나 주택법입니다. 이것도 학습을 또 해주셔야죠. 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농지법이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이런 법들도 분량이 많습니다만 이 법도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분량이 많은 부분에서 6개나 막 10개가 출제되는 거 하고요. 분량이 많은 법에서 2개밖에 출제가 안 된다. 자, 그럼 분량이 많은데 출제 개수가 몇 개 안 된다면 자젤구레한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자젤구레하게 출제가 안 되고 굵직하게 출제가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농지법 강의는 앞으로 중요한 3개 내지 4개를 선별합니다. 이걸 딱 선별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2개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라는 것이 또 상당히 이례적으로 출제가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3, 4개를 선별 딱 해서 공부를 하면 1개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항시, 그죠? 1개는 무조건 득점을 하고요. 혹시 모르는 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르는 게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 찍으면 돼요. 찍는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수천 명 되겠죠. 전국에. 뭐 학원이랄지 동영상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찍을 때 여러분들 알아서 찍으세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죠. 근데 찍을 때 수천 명이 한 번호를 향해서 찍어준다면 하늘도 감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농지법은 이렇게 해요.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면 두 개를 다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세네 개를 선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한 개는 분명히 맞아주고 하나는 전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때 몇 번에 찍는다. 우리 모두 3번에 찍는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왜 3번? 농지법 세 글자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득점의 전략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뭐 시험에 출제되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부동산 공법의 뜻이 무엇이며 어떠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법들이 왜 필요했나 이것을 잠깐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2페이지를 잠깐 보면 01번에 부동산 공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이것을 바로 우리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하여 행정적인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부동산 공법이다. 국가 등이 개인을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은 법 6개 나와 있죠. 국토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건축법, 그리고 농지법에서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밑에 2번의 부동산 공법의 특성은 이제 공부를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또 그때 가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자, 한 장을 또 넘겨보자. 4페이지를 보도록 해요. 자, 4페이지 보시면 03번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법의 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헌법도 나오고 법률 쭉 나오는데 법률 확인하세요. 법률은 누가 정한다? 국회. 국회 밑줄 쳐놓고요.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고요. 그 밑에 명령 오른쪽에 보면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대통령이 제정한다. 그래서 이걸 시행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규칙이라고 나오나요? 규칙은 장관이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법률의 체계는 법률이 있고요. 법이죠. 그리고 대통령령이 있다.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이제 법이 되겠고요. 법. 법이 있고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는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시시각각 변화가 되죠. 사회가 변화가 되면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이 정합니다. 장관이 정하니까 좀 더 세부적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축법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건축법도 있을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건축법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개로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는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기준이 딱 있겠죠. 허가를 받아라. 즉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령. 그래서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을 보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누구한테 받을 거고 또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을 찾아보면 좀 더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허가는 누구한테 받고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으로 수록한다. 그럼 시행규칙은 또 뭐다? 이것은 시행규칙은 이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행규칙을 딱 찾아보면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공사 도면과 구조 설계 도면 이런 것 시방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 구체적인 양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기준을 정하면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인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정한다. 마찬가지로 농지법도 마찬가지겠죠. 농지법도 농지법이 있을 거고 농지법 시행령이 있을 거고 농지법 시행규칙 이렇게 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법률도 국토법률이 있고 국토법률 시행령이 있고 국토법률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령 그러면 법과 시행령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대부분 출제는 이 법령에서 출제가 됩니다. 시행규칙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최근에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시행규칙에서도 출제가 몇 문제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대비해서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과 시행령을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4페이지의 법의 체계는 뭐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5페이지 보자. 이 5페이지를 잘 공부해 두셔야 학습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자,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04번에 행정조직의 장 체계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수직적이고 명령적이라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와 하위의 체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위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직 체계를 알아야만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죠. 행정조직 체계. 상급청, 하급청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그중에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이 있으면 지자체가 있겠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줄여서 지자체라고 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다시 둘러놓는다. 넓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조그맣다,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중앙이 있고요. 광역이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선거할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광역자치단체 선거를 할지 기초자치단체 선거한다. 이런 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각 부처 장관을 뜻합니다. 중앙부처의 장이니까 장관을 뜻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처로 나눠져 있죠. 뭐 교육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농림부 이렇게 해수부를 할지 해양수산부 여러 개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럼 실제로 우리 부동산 공법의 주무부처는 무슨 부일까요? 토지 건축물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부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거고요. 국토교통부. 그리고 농지법이 시험 과목이니까 그 농지에 관련 장관이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근데 매번 이것도 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부르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줄여서 그냥 국토부 이렇게. 국토부 장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뜻한다. 근데 보통 이걸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농지에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이것은 농림부라고 부르자. 농림부 장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은 농장 그런단 말이에요. 농장. 농장 그러지 마시고요. 농림부 장관 이렇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농림부 장관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이 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중앙부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나눠져 있다. 광역은 넓은 자치단체죠. 넓을 광자니까. 그래서 특별시가 넓을 거고요. 특별시. 또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다. 특별자치시.
이것은 바로 세종시를 뜻합니다.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요. 도중에서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이건 어디를 뜻한다? 제주도를 뜻하죠. 제주도, 이거 바로 특별자치도. 그리고 일반 도가 있죠. 경기도 하듯이 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5개로 구성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라는 것은 광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 구가 있는 거 아시죠? 구가 있죠? 뭐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있고요.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의 이 구는 주민이 선거로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자치구라고 하죠. 주민이 선거로 뽑는다. 자치구. 그 다음에 이제 특시, 특도에는 기초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보자. 도. 일반 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경기도 수원시 시도 있고요. 경기도 가평군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는 시와 군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도에 있는 시군하고요. 특별시 광역시는 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군, 구청장 이렇게.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상급자라 볼 수 있고요. 이걸 중급자라 볼 수 있고 이것을 하급자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법은 위계적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하급자를 면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관이 중급자에게 내려주면 중급자가 하급자에게 준다. 거꾸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시군구청장이 대부분 장관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군구가 광역을 주면 광역이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법상 위계적 절차를 대단히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장관을 뜻하고요. 지자체가 둘로 나눠지는데 광역을 볼까요? 광역은 5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인데 이것도 5개를 줄여가지고 시도 이렇게 불러요. 시도. 여기 이제 시인데 그럼 시도할 때 이 시하고요. 시군구할 때 이 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시 앞에 무슨 말이 있나 보세요. 시 바로 뒤에 도가 있다면 이 시는 도와 레벨이 같은 거예요. 도지사와 레벨이 같으니까 일반시가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 특시를 뜻한다. 그리고 이 도에는 특도, 특별자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시군구할 때 이 시는 뒤에 뭐가 나온다? 군과 구가 나오기 때문에 군수구청장과 레벨이 같은 일반시를 뜻합니다. 이거 일반시. 뭐 수원시랄지 성남시랄지 이런 일반시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가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직급이 달라요. 시도라고 할 때 시는 일반시가 아니래요. 도와 레벨이 같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뜻한다. 그리고 시군구할 때 요 시는 뒤에 군수구청장이 나오니까 얘와 레벨이 같으니까 일반시를 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급자는 시군구, 중급자는 시도지사, 상급자는 장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특별시, 광역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는 과연 뭘까? 제가 요 특별자치를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주도라고 불렀던 거죠. 특별자치도라고 부르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제주도에는 시가 2개 있었거든요. 제주시가 있었고요. 서귀포시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시의 권한은 제주시장에게 있었고 서귀포시의 권한은 서귀포시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되게 제주도는 관광이 주 수입 아니겠습니까? 관광을 하는데 이렇게 시별로 권한을 주다 보니 자기 시를 위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면 제주시만 머물러라, 서귀포시만 머물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차 가지고 한 2박 3일 돌으면 대부분 다 구경을 하죠.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보면 시별로 관광하지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면 수익도 많이 창출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권한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주자? 도지사에게 주자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치권을 도지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주도는 말이죠. 특별자치도지사는 선거로 주민이 뽑아요. 선거로. 근데 요 시장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요 시장은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도록 특별자치권을 주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체, 제주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관광상품이 올레 코스라고 있죠. 그죠? 올레라면 이제 이 제주도 전체를 돌아가는 이 도보 코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외국 해외 상품을 많이 개발한 그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시도 모든 권한을 시장에게 주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요건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도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 도죠. 도가 있다. 여기 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있다고 쳐볼까요? 여기 수원시가 있다고 쳐보고요. 여기 가평군이 있다고 쳐보자. 도에는 시와 군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와는 달리 경기도는 말이죠. 시장 군수 다 선거로 뽑잖아요. 수원시장도 가평군수도 다 선거로 뽑습니다. 또 도지사도 선거로 뽑습니다. 근데 아까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선거로 뽑고요.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가 갖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있어서는요. 만약에 수원시의 권한은 수원시장에게 다 있는 거죠. 가평군의 권한은 다 군수에게 있는 거예요. 선거로 뽑았으니까. 그럼 도지사는 뭐 하죠? 도지사는 이 경기도에만 해도요. 일반 시와 일반 군이 수십여 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괄 관리하는 게 바로 도지사. 도지사는 통괄 관리한다. 그래서 일반 도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요. 도는 그것을 통괄 관리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좀 더 세부 설명이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행정조직은 상급자, 중급자, 하급자로 나누는데 상급자는 장관, 중급자는 광역으로서 시, 도. 요 시는 무슨 시라고요? 특광을 뜻한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하급자의 시군구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보충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